2022년 4월 14일 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조성욱입니다.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200원부터 15,000원까지 친절하게 분할 매수하시라고 매수 스펙트럼 잡아드렸고, 어떤 분은 15,000원에 물량을 박아놨다가 사져서 신이 나 계시겠지만, 그런 류의 아주 아래에다가 박아놓고 사시면 땡키고 아니면 말고, 그건 좋은 매수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고, 특정 매수가에 15,200원 이렇게 찍힐 리 없죠. 그럼 분할 매수 안 하셨다는 뜻이죠. 분할 매수를 하고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개미가 매수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가격이 찍힐 리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습관화 하시면 나중에도 상당히 좋은 매매 패턴,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좋은 수익을 만들어요. 자, 남의 화학이 조금 테마성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그죠? 비료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료 관련해서 좀 테마성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래, 얘.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친절하게 스펙트럼까지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정의원님들한테 그럼 너무 죄송해요. 그것까지 안 알려드려요. 뭐 얼마 이하로 알아서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앞으로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팁을 또 드렸으니까 그렇게 자꾸 좋은 습관을 몸에 가지시다 보면 또 좋은 수익이 날 겁니다. 요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매수 선정, 종목 선정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켜주시고요.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저라면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이 매우 큰 날이고 필히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 때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의 종가 상황을 보면 뭐 기관이 확 팔았다가 그걸 외국인이 확 샀다, 외국인이 확 팔고 기관이 사고, 뭐 그런 나중에 이 수급 상황을 보면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옵션 만기일의 특성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선물 만기일까지 끼면 그걸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그러죠.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이제 내 마녀가 댄스 파티를 한다고 해서 더 요동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옵션 만기일은 필히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오늘 추천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보수적인 투자자는 15,000원이 깨지면 손절. 수익을 챙기는 거는 요거 지금 3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번 찍어 볼까요? 기술적 분석을 이런 매수 매도의 타이밍, 특히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그 타이밍을 잡는 데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15,000원이 깨지면 손절, 조금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저는 여기까지도 볼 것 같아요. 이게 얼마쯤 되나요? 14,600원. 14,550원. 자,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14,55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버텨볼 것 같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15,000원이 깨지면은 그냥 짧게 손절. 그리고 상단으로는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뭐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죠. 어저께 푸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애초에 자기는 생각했던 대로 그 결과를 낼 때까지 전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장기화된다는 전제, 이미 식량 파동은 시작이 됐고요. 그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뭐 밀가루 가격이 치솟는다 그러는데, 적극적인 투자자라면은 이거 뚫을 때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단
이 남해화학이 뭐 조비, 효성, OMB 이런 애들하고 같이 테마성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지 않아 세상 없어도 테마성 움직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변동성도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유의하고 그 변동성을 캐치해낼 자신이 있는 분들만 욕심을 부릴 수가 있다. 우린 유료방 지금 정혜원님들조차도 지금 욕심 안 부리죠, 우리가. 예.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요. 예, 요거는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오늘 공개방송 뭐 3시 20분까지 장 끝날 때까지 공개방송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 예. 예, 아는 게 없어가지고 떠들 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혜원님들 거 산 거는 한호가 올라갔다 그죠? 한호가 올라갔는데 이건 너무 안정적이니까 뭐 별 걱정 안 하고요. 예, 요거 뭐 차트들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 보는 거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작아서 볼까 모르겠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해도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좋습니다. 제가 종목 발굴을 참 잘하고 제가 찍으면 수익이 많이 난다, 거의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M&A를 자문사를 하면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M&A를 오래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제가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겠죠.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딱 보시면 영업이익, 요 펜 따라다니시면 돼요. 영업이익. 그래서 2018년부터 쫙 어느 HTS에나 다 있습니다. 예, MTS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도 다 있습니다. 쭉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이제 170억, 153억, 264억. 뭐 고만고만해요, 그죠? 특별히 증가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을 하겠죠.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비료 관련주들이 영업이익이 급증할까?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대감에 시장은 꽤나 이 비료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의 흐름은 이렇다. 뭐 그죠? 173억 뭐 매출 흐름도 보면은 뭐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 거기서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혜가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잘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런 이제 전쟁 같은 이슈가 있으면 아직 뚜껑은 안 열어봤는데 잘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 전쟁 이런 이슈가 있으면 뭘 해요? 재고 확충을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농민들도 그렇고 비료 사재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료 모자라겠네. 예.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영농법인이라든지 뭐 그죠? 큰 단위로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 비료 사재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 확충이라는 측면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이 아마 트리거가 된다면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의외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이게 조금 더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게 테마주의 강점이라면 강점이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요거 이제 영업이익 설명을 드렸고 즉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무비율 이렇게 보면 일단은 영업이익이 아까 보니까 작년에
작년 연말까지 200억 남짓 했네요. 200억 정도. 그죠? 200억 정도 했는데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인가 보면은 요거 마우스 따라다니시면 돼요. 시총이 7,600억이에요. 영업이익을 200억 정도 했는데 그럼 PR 밸류가 한 30배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시총에서 영업이익을 나눠보면 돼요. 영업이익을 나누면 이제 대강의 PER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강의 PER 밸류가 나오는데 이 회사는 PER 밸류가 30에서 35배 수준에 그닥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이게 계속 고성장하는 회사면은 이걸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PER 밸류가 30에서 35배다. 글쎄 성장 정체되어 있는 걸로 따지면 자동차 업종 중에 PER 막 5배수짜리 뭐 PBR 1배수 미만짜리 종목들 잔뜩 있는데 그것만 못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가 커머디티라고 그러죠. 필수 소비재. 여러분 커머디티라는 게 뭡니까? 커머디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자꾸 옆으로 새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보니까 PER 밸류가 그죠? 영업이익을 나눠 보니까 PER 밸류가 30에서 35배수다. 막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싼 기업은 아니네. 주가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기업의 안정성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기업이 망할 확률이 얼마나 돼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죠. 기업이 뭐 얼마나 불안정해 얼마나 안정적이야. 시장이 뭐 방향성이 별로 없다 그죠 오늘. 예, 오늘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은 뭐 안 밀리는 게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면은 유보율 이런 게 있죠. 유보율. 예. 유보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이제 이게 100 미만이면 괜찮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유보율도 나쁘지 않은데 유보율 중에서 이제 당좌 비율이라는 게 이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예. 당좌 비율이 이제 99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자본을 크게 이 당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현금성 자산이에요.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 예. 무슨 유동 비율은 216. 그럼 뭐 유동성이 어쨌든 216에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니까 갑자기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슈가 생겨서 폭락할 일은 없는 회사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쫓아다니고 막 여기저기서 저기 홍보하려고 개인들 어떻게 되든 뭐 알바 아닌 그런 이 사기꾼들 이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 많이 보면은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그죠? 예, 재무제표 보면은 이 회사가 당장 장 끝나고 유상증자 같은 거 막 대규모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도 삼자 배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삼자 배정은 그냥 그나마 뭐 호재성 재료죠. 누군가한테 이거를 증자해서 물량을 떠넘길 재료가 삼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종가가 10,000원인데 뭐 삼자 배정했는데 물론 이것도 룰이 있습니다. 삼자 배정 뭐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8,500원인데 이건 이제 삼자 배정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주가 막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놈들도 있죠.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누군가가 100억을 조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여기다 쓰지 말고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업을 막 너무 뭔가 이렇게 기업을 사고 그럴 때 정말 뭐 누구 추천이 있으면은 그냥 묻지마 무슨 로또 사듯이 사시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어느 날 갑자기 상폐돼요. 자, 보세요. 요새 뭐 테라사이언스 이런 애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예, 뭐 테라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제
그 주가 의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지금 부양이 다 끝났는지 아닌지 알 길 없는데, 최근에 뭐 쌍방울이 그랬죠. 예, 쌍방울. 예, 우리는 뭐, 그, 정의원방에서는, 그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는 KG ETS 사서, 이거, 시간에 상한가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시간에서 팔아먹어가고 11.4%, 그죠? 예, 11.6%는 아니고 11,000 뭐 얼마지? 850원인가에 팔아갖고 11.4%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쌍용차 그룹 인수전에서 이게 쌍방울 그룹하고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광림 그룹, 그죠? 예? 예. 얘를 지들끼리는 그룹이라 그러는데 지분이 전부 다 스와핑 돼 있어요. 예. 여기서 여기 주고 여기서 여기 주고 여기서 여기서 주고. 예. 이게 뭐 순환출자라고 그래갖고 순환출자 고리를 대기업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왜 그냥 놔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전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실제로 이거 다 팔아가지고 자산 털어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돈 법니까? 주가 툭 부양해가지고 여기서 잘라먹는데, 이렇게 부양하면 여기서 개인들이 따라 들어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하죠. 절대 따라 들어가서 못 먹습니다. 이거 개인들이 이거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쌍방울 그룹주들 쫓아 들어갔는데 다 폭락했죠. 하루아침에 폭락해버렸죠. 하한가 맞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재무적 투자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난입해 있는 이 기업들을 보면요. 아까 이제 유상증자, 뭐 이거, 삼자배정 유상증자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삼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100억을 한대. 근데 이게 주가가 1,000원이야. 주가가 비싼 회사들은 그런 짓 할 이유가 없죠. 비싼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몇 주예요? 10만 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유상증자 공시가 삼자배정 공시가 나갔어요. 그런데 1,000원이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800원 돼요. 그런데 아직 주금 납입을 안 했어. 쉽게 얘기해서. 예? 유상증자 주금 납입을 안 했어요. 아직. 납입기일이 남았어. 그럼 이게 몇 주가 돼요? 애초에 10만 주였잖아요. 그죠? 1,000원일 때. 그럼 10만 주, 계속 10만 주여야 되잖아요. 주가가 800원으로 떨어지죠? 그럼 이게 15만 주, 어떻게 돼요? 이거 나눠보면, 12만 5천 주가 돼요. 배정이 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증 공시를 3자 배정을 때려놓고, 이 3자 배정 유증 공시를 때려놓고, 지들끼리 짜고 주가를 폭락시켜 버린다고요. 그래갖고 주식을 더 배당을 해.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리면, 제자리까지 올려놓으면은, 애초에 10만 주였는데, 얼마 벌었어요? 2만 5천 주 번 거죠? 예. 이게 12 가지고도 이 짓을 해요. 12. 10이라는 게 뭐예요?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그죠? BW는 뭐예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예? 12 가지고 12 떠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 12 가지고 전환사채인데,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1,000원인데, 전환사채 발행을 엄청 싸게 해요. 이 요건의 미니멈 하한선. 예? 그 이제 금감원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900원이라고 치자고요. 900원에 발행을 해요. 예. 이거를 주가를 폭락을 시켜요. 이게 500원 됐어. 반토막이 났네, 주가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예. 전환사채는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1,000원에 얼마? 예, 100억 해서 10만 주가 아니구나, 아까 1,000원이. 예, 100만 주군요, 100만 주. 그죠? 예. 100만 주. 1,000원에 100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억 맞죠? 100억? 예. 000이니까 100억. 그죠? 그래서 이 100만 주를 100억에 발행을 전환사채를 시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주가를 뭔가 악재가 터졌어요. 발행 공시는 났는데 악재가 터졌어요. 난리가 났어. 예. 그래서 주가가 500원으로 폭락을 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거 주금납입 아직 안 했잖아요. 이거 이제 정정공시 들어갑니다. 예. 정정공시가 들어가서 이게 200만 주가 돼요. 왜?
100억을 납입하기로 했는데 납입 시기에 주가가 500원 돼 버렸으니까. 그래갖고 500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게 200만 주로 둔갑이 돼갖고 시비를 떠갔는데 500원짜리가 거짓말처럼 이 악재가 아니래. 아이, 누가 횡령을 했다고, 임원이 횡령을 했다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횡령이 아니래. 장부 5기제래. 어디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트라이를 해갖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대. 이런 거 악재 아니에요. 그죠? 계약이 파기됐는데 자기 자본금의 50%래. 그래갖고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파기된 게 아니고, 계약 조건만 일부 변경이 됐는데, 더 좋아졌대. 예? 더 좋아졌대요. 이 주가가 또 급등을 하죠. 그래갖고 1,000원 내면은 어떻게 돼요? 예? 100만 주, 원래 100만 주짜리 CB가 200만 주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1,000원이 500원으로 떨어지는 동안은 개미들은 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 손절하죠. 왜? 이거 떨어뜨릴 때 가만히 있겠어요? 언론 플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패된대. 관리 종목 들어간대. 어? 큰일 나서 빨리 도망가. 예. 팍스넷 이런 데 막 난리가 납니다. 다 도망가죠. 그 물량 누가 다 받아가요? 이놈들이 받아가죠. 이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량주는 이 짓을 안 하겠죠. 이런 짓을 하려면요, 대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한가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잘 듣고 계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것만 해드리고 말게요. 예,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예. 전환사채 이런 거에 얽힌 비리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러면은 거기에 얽혀있는 놈들 이름까지 호명해가면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놈들이 여기다 돈 박아놓고 여기다 돈 박아놨는데 이거 사놓고 묻어두세요. 그럼 여러분들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거는 부자도 될 수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주가가 움직일 때 그게, 의도적인 건지, 의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뭐 얘기하려고 했죠? 상한가. 상한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무료방에 550분 정도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제가 뭔가 종목 추천을 드리면 한 100분 정도가 예를 들어서 매수에 참여한다고 쳐보자고요. 그죠? 근데 이런 게 한 100개가 있어. 그래서 10,000명이 매수 참여를 한대. 예. 이 100명이 공조를 해서 이 100개가 있어서 저 같은 전문가 100명이 예. 동학 개미 집단을 만들어서, 그죠? 예. 로블록스 가지고 그래갖고 피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10,000명이 상한가를 올릴 거야. 주가를 부양할 거야.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한가는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대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대주주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 회사가 멀쩡한 회사인데 이걸 가지고 작전을 해가지고 주가를 뻥튀가 가지고 튀어 먹겠대. 그러면 어떤 대주주가 이걸 동의를 하겠어요? 그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왜 멀쩡한 우리 회사를 왜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랄 해저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하고, 먹튀한다고요. 쌍방울 그룹, 광림 그룹, 여러분들 유명해요. 예.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예. 부끄럽게도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자, 봅시다. 예.
제가 뭐 그래갖고 정보력이 뛰어나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뭐 정보력이 뛰어나가지고 종목을 뭐 찍는 것마다 수익이 난다?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뭐 합니까? 우량주만 가지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제가 우량주만 가지고 매매하는지 아시죠? 예. 테마도 뭐 그냥 예. 그런 거 IHQ가 움직이네. 자, 쌍방울 보자고요. 예. 이 정의원방 회원님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IHQ 이런 것들 툭툭 튀고 이럴 때 KH 필록스 이거 튈 때 우리 이거 매수는 안 합니다. 매수는 안 하는데 얘네들이 그 호텔 인수할 때 인수권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 상한가 두 방씩 갔죠. 그런데 우리 이거 매매 안 했어요. 예.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말씀은 제가 드렸고 정의원님들은 다 들으셨던 얘기고 그 뭐 지금 찾아서 카톡방에 기록이 남아있고 찾아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쌍방울 그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쌍방울 그룹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 600원짜리를 1,500원까지 튀어놓고 먹튀했다고. 개인들이 다 따라가지고 이게 왜 주가 조작이 나쁜 거냐 하면요. 이거를 개인들이 다 안아가서 개인들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럼 이 주가 조작 하는 놈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 주가 조작 한번 하고 나면요. 예. 뭐 해외여행 가서 돈잔치 하고 오죠. 예. 저는 지금 술을 안 먹습니다만 뭐 그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뭐 룸사롱 가시죠. 룸사롱 얘네들은 먼스리로 달아놓고 먹어요. 글로 출근합니다. 저녁 때. 오후에 장 끝나면은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은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저기 월 사무실 임대해서 쓰듯이 먼스리로 그냥 달아놓고 먹고 살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물려있는 돈. 고점에서 떠안아간 돈들. 이거 주가 튀길 때 어떻게 튀깁니까? 쌍용차? 예? 이런 거 주가 튀길 때 어떻게 튀겨요? 쌍용차? 왜 이래? 쌍용차 인수전 후보, 쌍방울 그룹에, 예, KH 그룹이 합세, 예, 그죠? 예, 합세. 여기, 이번에 발 뺀 게 어디서 발 뺐어요? 여전히 지금 유효하죠. 예, KB증권이 4,500원, 4,500억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거, 주가 의도적으로 부양하고, 이거 굉장히 레피테이션 평판이 안 좋다 그래갖고, KB증권 정도 되는 데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철회한 거 아니에요. 예. 얘네들은 이거 철회해서, 저기 쌍용 자동차 못 먹어도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주가 가지고 2배 뻥 튀겨가지고 100억이면 100억, 200억, 100억만 해먹었겠어요. 200억 가지고 400억 벌써 200억 벌었다고요. 그거 하나 갖고. 예, 그 200억 누가 갖다 바쳤어요? 개인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광님, 그죠? 같은 그룹사들 보고 있는 거예요. 쌍방울, 광님, 예. 서로 이 재무적 투자자들, 과거의 명동자금들도 있고, 이 재무적 투자자들끼리 서로 또 도와주죠. 예. 배모 회장, 최모 회장, 김모 회장, 원모 회장, 이런 양반들이 돈 필요할 때 또 서로 자기들끼리 도와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겠다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KG 그룹 거 11% 먹을 때도 제가 정의원 방에다가 뭐라고 텍스트를 쓰냐 하면요. 정의원님들한테. 살 떨립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스탑로스
활용 안 되는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제 깔고 들어가요. 예, 무슨 짓 할지 뻔히 아는데도. 하도 시장은 하락하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로 수익을 좀 냈어요. 자, 그렇고요. 예, 뭐 좀 낸 건 아니고 그거 한 종목이죠. 저희가 오늘 한 달 정산했어요. 2월 14일 날 제가 시작을 해서 오늘 한 달 정산한 게 여기 위에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저희 보유 종목인데 보유 종목들은 조금 들고 간 수익이 나고 있던 거를 조금 더 먹으려고 들고 있던 것들이라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종목명을 오픈할 수가 없어서 가렸고요. 매도 완료 종목 이렇게 보시면 예, 뭐 이런 거 솔직하게 다 오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어. 아유, 그 수익 그거밖에 안 나는 방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 혼자 매매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예. 저희가 5천만 원 투자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달리 계산이고요. 만약에 복리로 계산한다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한 종목들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하면 사실은 수익이 훨씬 더 났을 겁니다. 손절한 게 문배철강 손절했고요. 그리고는 없나? 예. 매매 잘했다. 예. 손절한 거 이거였네요. ISC 손절을 이렇게 짧게 마이너스 3% 해놓고 나서 ISC가 급등을 했어요. 예. 어저께까지 ISC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알고도 못 먹는 시장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5천만 원 투자금을 기준으로 1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처럼 살고 싶은 분들 이 복리의 힘,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드린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10%가 12개월 동안 쌓이면 얼마나 큰 금액이 될지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달리로 계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리로 계산이 됐으면은 사실은 500만 원보다는 수익이 더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원님들 간에 편차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수익이 덜 나신 분도 있고 어떨결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훨씬 더 났어. 삼성중공업 우리 오늘 아침에 사실 팔아먹었는데 아침에 팔아먹고 나서 5%, 한 4% 더 갔죠. 예. 일하다 보니까 늦어갖고 또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혹은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것도 KMW도 이거 수익 멀쩡히 나던 거 손실 냈구나. 그래서 달리로 계산이 된 거고요. 10% 투자금 대비 10% 대비 10% 달리 계산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투자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할 매도했고요. 리스크 관리했고 분할 매도 철저하게 했고요. 분할 매수 매도 분할 매도 철저하게 했고 20% 최대 종목당 20%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해서 그래서 10%의 수익을 낸 겁니다. 이거 단순하게 12달 계산하면은 120%이겠지만 저는 손실을 안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은 200%에서 250% 정도가 목표입니다. 예. 글쎄요. 연말까지 200에서 지금 이런 장에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지금 이 스탠스로 시장이 유지가 될 때 말도 안 되게 하락하고 이럴 때 기준으로 한 거니까 요건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변화라는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애기의 200% 이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분들 계좌는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문가들 수익률 대회 해가지고 2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전문가들 수익률 대회 해서 저는 항상 1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얼마 참여 안 했지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애계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시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금의 시장이 유지가 된다면이라는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연준의 Fed Rate Probability라고 페드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 페드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 5월 좀 문제가 있네. 이거 여러분들 뭐 페드 점도표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주식하시면 안 되죠. 2022년 5월 4일 그죠? 5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게 안 돼? 요거 5월 4일 6월 15일 미국식 표기죠. 7월 27일 9월 21일 연준 열리는 날짜죠. 연준 회의 날짜입니다. 11월까지 몇 번 남았어요? 5월 4일 하나 둘 셋 넷 다 하느니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몇 퍼센트 됐습니까? 1.5% 됐죠?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0.25%잖아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보기엔 그냥 다 똑같은 놈들 같아요. 예. 왜 이거 이렇게 빨리 올리는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올리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이게 지금 빅스텝 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준이. 그죠? 50pp씩 인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50 하면은 이거 따라잡혀가지고 역전돼가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화될까봐 겁나가지고 이거 지금 빨리 올리는 거거든요. 다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놈들. 이거 회의해가지고. 이게 서민들 지금 금리 가중돼가지고 지금 하우스푸어 양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금리하고 우리가 지금 1.25%만 해도 1%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한국 금통이 날짜를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4월 14일 아니에요. 그 연준은 5월 4일이죠. 연준 앞에다가 잡아놨다고요. 연준 앞에다가 이렇게. 예? 이게 뭐 해봐야 소용없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툭툭툭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페드가 금리를 언제 인상? 이게 0.75%예요. 0.75에서 1%. 예? 그래서 5월 4일 날 연준이 50% 금리를 올릴 확률이 지금 한 달 전에는 15%였는데 일주일 전에 19%, 뭐 하루 전에 14%, 이거는 어저께 뭐 주가가 올랐으니까 좀 그렇겠죠.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요. 75, 그러니까 0.25니까 0.75에서 1%가 될 확률, 0.75%가 될 확률이 한 달 전에는 52%였어요. 지금 88.8%예요. 당연히 이게 50bp 올린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5월 4일 날. 예. 그거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지금 한에서 지금 0.25%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달 하나만 보고 이거 골치 아픈 거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컴퓨터 화면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핸드폰으로는 안 보여요. 12월 14일이 연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연준 열리는 12월 14일 날 40.2%, 40%가 뭐냐 하면요. 2.25%에서 2.5%, 2.5%에서 2.75%. 지금 0.25%인 미국 금리를,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겠다고 그랬냐면 중립금리까지 올리겠다고 그랬다고요. 중립금리, 그죠? 예. 2.5%. 중립금리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현재 0.25%인데, 어디가 미국에서. 예?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2.25에서 2.5% 기준금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물론 이 예상치는, 그 정세가, 국제 정세가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적으로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게 많은 거니까 2.25%에서 2.5%일 확률이 40%, 2.5에서 2.75%가 될 확률이 40%예요. 그러면 연말에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 2.5%는 되겠네. 못해도. 그럼 우리가 하느니 오늘 올려서 얼마예요? 1.5%잖아요. 이거보단 높아야 되겠죠? 이거보다 높아야지 달러가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3%는 돼야 되겠네. 여기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 오늘 유료방, 오늘 우리 정혜원 방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의 이유하고도 굉장히 큰 상관 관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보세요. 여러분도 골치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노트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한국 현재 1.5% 그죠? 연준은 0.25%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기준금리. 이게 한국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이게 연말까지 아까 확률을 보니까 최소한 2.5%예요. 그죠? 보니까 2.5에서 2.75야. 그러면 우리는 3%는 돼야 안 빠져나갈 거라고요. 돈이. 빠져나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2%만 넘어가도 국채 금리가 미국채 10년물이 2%만 넘어가도 제가 매력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 2.8% 그랬죠. 지금 조금 진정돼서 2.7% 그랬어요. 이게 진정돼서 2.7% 되니까 시장이 오른 거예요. 0.1% 차이인데, 예, 그래요, 시장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이 미국채의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붙는다고요. 수요. 미국채를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매력적인 투자 자산을.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그렇고, 뭐, 신흥국,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채가 올라가지고 이제는 3%래. 10년물이 미쳤어. 그럼 다 돈이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왜? 국채를 어디서 발행한다고요? 재무부에서. 미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를 사려면 여기에 달러를 지불하고 국채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달러를 지불하고 국채를 받을 거고, 여기도 달러를 지불하고 국채를 받아요. 그래서 달러가 전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상대 통화들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너무 어려웠다. 4번. 충분히 이해가 된다. 7번 눌러주세요. 예, 한 8초 정도, 7초 정도 인터벌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된다. 7번. 너무 어렵다. 4번. 제가 수위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평균치에 맞춰서. 안 그러면 저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된다. 7번. 너무 어렵다. 4번. 적당히 어렵다.
아, 솔직하시다. 6번. 예. 학교 다닐 때 진짜 그 선생님 속 썩이는 스타일이죠. 예. 예, 어렵지 않죠? 예. 1번. 예. 이분도 학교 다닐 때 문제 있던 분이에요. 1번. 자, 그렇죠. 됐어요. 예. 일단 7번이 많아. 예. 그럼 제가 수위 조절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 쉽게 설명드릴 방법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혜원 방에서 뭘 샀냐 하면은 종목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강한 종목을 산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수혜 또는 강한 종목. 왜? 이렇게 오르던 미 국채 가격이,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은 떨어진 거죠. 이렇게 오르던 국채 금리가 잠깐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Fed Rate Probability를 보여드린 거예요. Fed Rate Probability. 예. 이건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시장이 페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장에 역행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이 페드를 바라보는 시각을 수치화한 게 이 Fed Rate Probability예요. 연말까지 얼마 간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건 바뀔 수 있어요. 현재 전망이에요. 연말까지.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공급단의 이슈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남해 화학 왜 사신 거예요? 그죠? 곡물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죠? 소비가 밀, 빵 하나 먹던 걸 2개 먹어가지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남해화학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단에서의 이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급단 이슈가 지금 크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국 대도시도 셧다운이에요. 그죠? 야, 이거 하도 안 쓰니까. 예. 중국 대도시 셧다운. 예. 공급단 이슈죠. 근데 여기에 원래 공급단 이슈는 사실 뭐가 있었냐 하면은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이미 공급단의 이슈가 있었다고요. 소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급단의 이슈가 해결이 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잡힐 거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면 금리를 급하게 인상을 안 해도 조금 완만하게 인상을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또 그걸 읽어낼 거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장기화되는 한, 뭐 이것까지 장기화되진 않겠죠.
중국의 셧다운 문제는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머디티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옆으로 셀래다가 제가 세서 자꾸 딴 얘기를 한다고선 돌아온 게 있는데, 커머디티가 뭐예요? 커머디티가 주요 생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필수 소비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유, 곡물. 그리고 놀라운 건요, 반도체가 커머디티에 속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그래도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커머디티의 필수 소비재로 속해 있는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죠? 이거를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했는데 미국이 다행히 찍어 눌러줬죠. 반도체 굴기를 막는다라는 명목으로.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를 아예 양산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사양 반도체들을 양산을 하죠.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50%를 중국이 소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난번에 왜 의도적으로 셧다운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이 셧다운이 상당 부분 의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생태계, 기업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지금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왜요? 이것만 얘기해서 또 밤을 샐 수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ESG 요새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죠? 이제는 환경에 위해를 주는 기업들은요, 기업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지고 있는 2차 산업이 전부 뭐예요? 굴뚝 산업이잖아요. 요새 중국 셧다운 하니까 저희 집은 일출이 보여요. 예, 굉장히 멀리에 지평선이 보이는데, 저희 집에서 딱 보면요, 이거 중국 셧다운 하고 나서 얼마나 대기가 맑아졌는지 몰라요. 예. 저희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이런 거 기상예보 볼 필요가 없어요. 지평선을 보면은 오늘 농도가 어떻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이거잖아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굴뚝 산업들. 이거를 지금 동남아시아의 이제 이머징 마켓들이 왜 될 수 있으면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는데, 베트남이 어저께 인건비 7%? 그죠? 예. 우리, 뭐라 그래요? 최저임금 6%인가 7% 오른다라고 어저께 기사가 났던데. 동남아시아가 이거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요. 이 굴뚝산업, 2차 산업, 그동안의 제조업, 그죠? 이 제조업이 과거의 제조업하고 달라졌어요. 기업의 위상이. 이 제조업에 어마어마한 환경 관련 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기업이 존속을 못해요, 이제.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 해서 경제를 일으켰는데, 지금부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기. 중국 지금 전기 뭐로 만들어요? 화력 발전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 무지하게 세우고 있죠.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중국이 통신 인프라를 깔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려면요, 전기가 필요하다고요. 그거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는 기업들이 있죠. 어떤 거 가요? LS가 LS 산전 못 하잖아요. LS 일렉트로닉, 그죠? LS 전선 아시아, 그리고 그동안에 뭐 대한전선, 뭐 이런 것들, 테마로 형성했던 애들 말고, 예, 상태 온전한 애들, LS 그룹주들 가잖아요. 전기가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든 기업 생태계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